새벽 4시 동대문 시장은 벌써 활기찼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도매상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에서 강우진은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28살의 청년 우진에게 새벽 사입은 일상이었습니다. 어깨에 매달린 커다란 행랑 하나에 오늘의 희망을 담아 그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시장을 누볐어요. 우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이번엔 어떤 상품 찾는 거야? 익숙한 도매상 주인이 물었습니다. 겨울용 장갑이요. 가격 착하고 품질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우진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시장을 누빈 우진은 해가 저물 무렵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적지 않은 물건을 사들인 그는 무거운 짐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우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추위쯤은 견딜만 했으니까요. 세상에 믿을 건 돈과 내 노력뿐이지. 우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에 시달린 그에게 돈의 의미는 남달랐어요. 돈이 있어야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동생의 학비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귀가 길에 우진은 으슥한 골목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추위에 떨며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한번 쳐다보고 말았지만 우진은 발걸음을 멈췄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진이 다가가 물었지만 노인에게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이대로 두면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진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사람 살려야죠. 우진은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에 매단 채 노인을 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자신의 어깨에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응급환자입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우진의 외침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노인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우진은 대기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지만 어쩐지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우진은 출근 전 병원에 들러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응급실 의사는 저체온증과 영양실조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이제 의식을 되찾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우진이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자네가 나를 구해준 사람인가? 네, 어제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강우진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게. 내 기억이 잘 나지 않네. 내가 어떻게 저 길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의사 설명에 따르면 노인은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없었고 노인 자신도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지 영섭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떠올릴 뿐이었죠. 김영섭. 그런 것 같은데.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지만 갈 곳 없는 노인을 그냥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고민 끝에 자신의 작은 원룸에 노인을 모시기로 했어요. 비록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거리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잠시만 지내시다가 기억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영섭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죠.
자네는 참 강직하고 따뜻한 사람일세.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섭은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언행이 고고했어요. 식사 예절이나 대화 방식에서 평범한 노인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죠. 우진은 점점 이 노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섭이 중얼거렸어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집. 제주도에 살고 계셨나 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가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영섭의 눈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죠. 영섭은 점점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사업 관련 회의, 그리고 자식들과의 갈등.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섭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영섭은 우진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우진은 영섭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네. 영섭이 종종 말했어요. 우진은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진과 영섭이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일요일 아침에 동대문 시장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영섭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우진도 노인에게 자신의 일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우진 씨, 여기가 자네 일하는 곳인가? 영섭은 활기찬 시장 풍경을 눈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네, 매일 새벽부터 이곳에서 물건을 사모아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우진은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영섭은 가끔 특정 물건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먼 기억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한 골동품 가게 앞에서 영섭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장 안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계. 영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우진은 호기심에 가게 주인에게 시계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물건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영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우진은 노인의 상태가 걱정되어 인터넷으로 제주도 김영섭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주 토지 재벌 김영섭 회장 실종, 1년째 행방 묘연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지금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영섭이었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김영섭 회장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으로 1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자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죠. 다음 날 우진은 조심스럽게 영섭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제주도 김영섭 회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섭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요즘 자꾸만 과거의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어. 우진은 용기를 내어 기사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섭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우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섭과 직접 통화한 후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장남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당혹감이 더 깊게 배어 있었어요. 이틀 후 영섭의 아들 부부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영섭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였지만 우진은 왠지 그 눈물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보인 미묘한 실망감은 우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제주도로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영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 너희는 먼저 돌아가거라. 아들 부부는 당황했지만 결국 영섭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영섭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내게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어. 우진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영섭의 기억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때론 밤중에 악몽에 시달려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때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우진은 그런 영섭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았고, 가능한 한많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우진이 일하러 간 사이, 영섭은 조금씩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땅값, 자신의 회사 상황, 가족관계까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영섭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내가 실종된 이후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이들 명의로 넘어갔더군. 어느 날 영섭이 우진에게 말했어요. 이상한 건 내가 그런 유언장이나 증여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지. 우진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네.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아이들과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어. 특히 장남과는. 그 애가 내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싶어 했거든.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영섭의 치료와 재활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대부분 회복되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영섭은 충격적인 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우진 씨, 이제 모든 게 기억나네. 영섭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내 아이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었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넣으려고 했지. 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재산 때문일세. 내가 가진 땅이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거든. 아이들은 그 돈을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했지. 영섭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영섭은 자신이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도망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고 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 보니 기억이 없더군. 아무도 나를 찾지 못했고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되었지. 우진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찾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찾았는지도 모르겠네. 어쩌면 일부러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 영섭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영섭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우진 씨,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싸움을 해야겠어. 영섭이 제주도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자식들은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진도 영섭을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 제주도로 향했어요. 영섭의 저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여전히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장남의 말에 영섭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정신은 또렷하다. 이제 내 재산을 돌려받고 싶구나. 영섭의 선언에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섭의 선언은 평화로웠던 제주도 저택에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장남 김도연은 영섭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외부인과의 만남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으니 가능한 한 외출이나 과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도연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영섭과 우진은 그 속의 숨은 의도를 간파했어요. 영섭은 자신의 방에 우진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구먼. 내 재산을 되찾으려면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진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내 명의로 된 계좌는 모두 동결되어 있고 신분증도 없어졌다네. 도연이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 모양이야. 그날 밤 우진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제주 시내로 향했어요. 다행히 우진에게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지인이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김영섭 회장님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시군요. 이런 경우 법적 능력 평가와 함께 재산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과거 사업 관련 중요 결정이나 계약에 대해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우진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섭이 법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그를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와 검사를 강요하고 영섭의 과거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실종되기 전에도 자꾸 헛것을 보고 망상에 시달리셨어요. 도연은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섭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저택의 전화선은 끊어졌고 인터넷도 차단되었으며 심지어 하인들까지 모두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섭과 우진은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진 씨, 내 사무실 금고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걸세. 그걸 찾아야 해. 영섭이 어느 날 밤 우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서류만 있으면 내 정신이 또렷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실종되기 직전 작성한 회사 구조조정안인데 그 안에는 미래 사업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치매 환자가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문서야. 우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실 금고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금고는 사라진 후였어요. 누군가 미리 손을 썼군요. 우진은 실망스럽게 영섭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 맞다. 내가 복사본을 동대문 시장 친구에게 맡겨두었지. 그 친구는 내가 가끔 서울에 올라갈 때 만나던 사람인데 혹시 모를 일이 있어서 중요 서류를 맡겨둔 적이 있네. 우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 그 서류를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도연의 감시를 피해 제주공항으로 향했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으로 달려간 우진은 영섭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헤맸어요. 드디어 우진은 동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시계 수리점을 찾아냈습니다. 가게 주인 박노인은 영섭의 오랜 친구였고 영섭이 말한 대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처음에 우진을 의심했지만 영섭이 알려준 특별한 암호를 들은 후에야 서류가 든 봉투를 내주었습니다. 영섭이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먼.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애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지. 이 서류들이 영섭이를 도울 수 있길 바라네.
우진은 서류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고 곧바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비원들이었어요. 도연이 우진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저택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강우진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저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경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절망에 빠졌어요. 영섭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때 저택에서 일하는 젊은 하녀가 몰래 우진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 아침 6시 뒷문으로 오세요. 이튿날 새벽 우진은 조심스럽게 저택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녀의 도움으로 영섭을 만날 수 있었고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영섭은 서류를 검토한 후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일 법정에서 만나자꾸나. 영섭이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다른 자식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영섭이 중요 서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은 영섭의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영섭은 차분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제 정신이 또렷합니다. 제가 실종되기 직전 작성한 회사 구조조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복잡한 사업 계획을 담고 있으며 모든 재무 분석과 미래 전망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고 전문가들도 그 내용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인정했어요. 더욱이 영섭은 최근 회사 동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저를 구해준 강우진 씨가 증인으로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영섭이 말했어요. 우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영섭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그의 진실된 이야기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영섭의 정신 능력이 온전하다고 판결했고 자식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재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어요. 도연과 다른 자식들은 격분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섭과 우진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도연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저희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자식들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는 없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너희에게 줄 돈은 충분히 남겨두마. 하지만 내 나머지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거다. 영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 승리 이후 영섭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도연과 다른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멀리했고 제주도 저택은 다시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진 씨, 이제 자네는 서울로 돌아갈 계획인가? 어느 저녁 바다가 보이는 정원에서 영섭이 물었어요. 우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의 사입도 계속해야 하고. 영섭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씨, 내게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먼. 자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지. 그것도 아무런 이득 없이 말이야. 우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자네처럼 행동하지는 않아. 영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내 자식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네. 그런 세상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내게 큰 행운이었어. 다음 날 아침 영섭은 변호사를 불러 새로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영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 우진 씨, 자네를 내 양자로 삼고 싶어. 우진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네. 물론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지만 내게는 자네가 진정한 가족으로 느껴진다네. 영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단지 선한 마음에서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이제 그 노인의 아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섭과의 시간 동안 느꼈던 특별한 유대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소식을 들은 도연은 즉시 저택으로 달려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낯선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들이다니 제정신이세요? 영섭은 평온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아,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야. 우진 씨는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왔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도연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유산을 빼앗으려는 술책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영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진 씨가 내 양자가 되든 안 되든 너희에게 갈 유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것이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찾아오지 말거라.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진은 깊은 고민 끝에 영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영섭은 이미 친아버지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입양 절차가 완료되자 영섭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우진에게 털어놓았어요. 우진아, 나는 이제 제주도의 대부분 땅을 팔려고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영섭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자네가 일하던 동대문 시장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해. 자네처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말이야. 영섭이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섭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모두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가 동대문 시장 근처에 적당한 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섭의 재정적 지원과 우진의 현장 경험이 결합되어 그들의 계획은 빠르게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6개월 후 동대문 새벽시장 인근에 동대문 기적 창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실, 제품 전시장, 그리고 교육 공간이 갖춰져 있었어요. 센터 입구에는 꿈을 이루는 곳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정말 멋진 공간이 되었네요. 우진이 영섭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많은 청년들이 자네처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나는 이제 다시 제주도로 돌아갈 생각이야. 우진은 놀란 눈으로 영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로요? 하지만 걱정 마, 저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영섭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작은 농장을 하나 샀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지.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으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우진은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영섭은 우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자네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내가 자네를 양자로 삼은 건 자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네.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제주도로 오게. 내 집 문은 항상 자네에게 열려 있을 테니. 센터 오픈 첫날,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그들에게 센터의 취지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어요. 영섭은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러분, 이 센터는 꿈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영섭은 우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갈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게.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니까.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님. 영섭이 떠난 후에도 우진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사입을 했고, 오후에는 센터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지도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가끔 우진은 제주도를 방문해 영섭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섭의 작은 농장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대문 기적 창업센터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이 센터를 통해 여러 청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일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이제 단순한 사이비를 넘어 많은 이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우진 씨, 덕분에 저도 드디어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청년 창업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한 것은 기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성공은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어느 날 영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해 보였어요. 우진아, 잠시 시간이 되면 제주도에 한번 와주겠니? 너와 나눌 이야기가 있구나. 우진은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그날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영섭의 농장에 도착하자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의사가 말하길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더구나. 영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후회가 없어. 자네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영섭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네. 진정한 가족은 함께하는 순간 속에 있다는 걸 말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다네. 한 달 후 영섭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연을 비롯한 자식들도 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모든 절차를 차분히 진행했고 영섭이 원하던 대로 그를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안장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섭의 뜻에 따라 그의 남은 재산은 동대문 기적 장학재단으로 전환되었어요.
이 재단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진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동대문 시장에서 아침을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우진 사장님, 오늘도 좋은 물건 있어요. 라는 인사가 오갔고 우진은 항상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가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진은 시장 한복판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마치 영섭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진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가슴 속에서는 영섭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함께하는 순간 속에 있다. 동대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만들어낸 잔잔한 파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